안녕하세요. 올해 7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점점 날이 추워지고 있네요. 이렇게 날이 추워질 때면 먼저 간 큰아들이 생각납니다. 큰아들이 떠나던 날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단장 지혜라는 사자성어 아시나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단장 지혜라고 합디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이라는 뜻인데요. 저는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을 무려 2번이나 겪은 못난 애미랍니다. 두 아들을 앞세워 보내고 손주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제가 오늘은 가슴 속에만 담아뒀던 저희 가족 이야기를 꺼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지금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꽃다운 나이에 중매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절 가부장적인 남자들과 달리 굉장히 가정적이고 다정한 배려심 깊은 남자였죠. 결혼 후 저는 청국장집을 운영했는데 장사가 꽤나 잘 됐습니다. 부부 사이도 좋으니 아들 둘을 낳아 더없이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도 참 행복한 시절이었네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큰아들이 13살 되던 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나랑 애들만 두고 어떻게 살라고. 이제 어떡하라고 이 인간아. 어떡하라고 우리만 두고 가. 장례식장에서 그 어린 것들을 끌어안고 가슴 치며 오열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큰아들의 황소 같은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작은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이제 아빠는 오지 않는 거냐고 물었죠.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는 게 어딨어. 이렇게 갑자기 가면 어쩌라고. 제 눈에도 아직 어린 아들들이었기에 참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들을 위해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아비 없는 자식들이란 소리 듣지 않게 키우려고 아등바등 혼자 많이 노력했네요. 저의 악착 같은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들은 또래보다 훨씬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큰아들의 경우 어릴 적부터 저를 어머니라 부르며 깍듯이 대했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동생을 잘 챙기는 건 물론이고 집안에 자잘한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해결하겠다며 두 팔 걷고 나섰죠. 또 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면 늘 저의 어깨와 다리를 주무르며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는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힘드셨죠? 힘들긴 내가 이 정도로 힘들어할 것 같냐? 그래도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오시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제가 얼른 취업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말만으로도 고맙다, 내 새끼. 아들의 위로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자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청국장 집을 운영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어요. 혼자 사는 여자라고 무시도 많이 당했지만 두 아들과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런 노력 덕분인지 아버지가 없어 삐뚤어질 만도 하지만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 한 번도 사고를 치지 않고 착실히 학교를 다녔어요. 아이들은 교우 관계도 좋았고 밝고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죠. 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저 드디어 최종 합격했다고요. 대학교를 졸업한 큰아들이 공기업에 당당히 합격한 날이 또렷이 기억이 나네요. 아들이 쾌활한 목소리로 합격 소식을 전했고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둘째 아들은 애당초 공부에 흥미가 없었기에 제 식당을 도우며 일을 배우더니 외국계 레스토랑에 취업해 밑바닥부터 일을 배워보고 싶다더군요. 그러다 결국 본인의 이름을 건 식당을 창업했습니다. 이만하면 먼저 간 남편에게도 아들들 잘 키우지 않았냐고 소리치고 싶었죠. 아들들이 장성해 제 살 길을 찾았으니
결혼만 하면 되겠다 싶을 찰나에 큰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당시 큰아들이 30 초반이었고 결혼 정년기였기에 누군지 보고 크게 모나지 않았으면 허락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이었기에 오히려 흠잡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아픔이 있는 아이더라고요. 엄마는 14살에 돌아가셨고 아빠는 제가 어릴 적 돌아가셔서 정확히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희는 이모집에서 신세를 졌고요. 이모집에 얹혀 살았으니 온갖 무시와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는 말에 가슴이 시렸습니다. 먹는 걸로 차별을 많이 당했는데 이모의 자식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어야 했다는 이야기와 조그만 실수를 해도 회초리로 매를 맞았다는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저 역시 아들들이 혹시라도 애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 들을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양쪽 부모 모두 있는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키우려고 무던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남동생이 맞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이모 집에 계속 있을 수 없어 악착같이 공무원 준비를 해서 합격 후에 이모 집을 나왔어요. 공무원? 왜 하필 공무원이냐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 또한 가슴이 아팠습니다. 급여는 적더라도 저희 남매처럼 오갈 데 없는 사람이 갖기엔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런 아이에게 측은지심이 생겼고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기꺼이 며느리로 들였네요. 먼저 간 남편을 생각하노라니 하늘에 있는 사돈댁도 자식을 걱정해 나에게 며느리를 보냈구나 싶은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저도 딸이 없으니 친딸처럼 아껴주고 정을 붙였죠. 큰아들이 결혼하고 몇 달이 되지 않아 둘째 아들마저 오래 연애를 해온 여자친구를 정식으로 소개시켜주니 더없이 기쁜 날들의 연속이었네요. 둘째 아들의 여자친구는 오며 가며 간간히 마주친 게 전부였지만 어렴풋이라도 기억에 남는 아이였습니다. 착하고 둥글둥글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고 큰며느리와도 잘 지낼 것 같았죠. 좋은 일은 연달아 일어난다죠. 둘째 아들이 한창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 하던 때 큰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딱 1년 만이에요. 임신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지만 왠지 모르게 며느리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얼굴빛이 어두운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야? 혹시 출산 이후에 들어갈 돈이 문제라면 제가 조금 보태줄 수도 있었지만 아들과 며느리 모두 맞벌이기에 돈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직장 때문이에요. 저 사실 제 힘으로 오롯이 얻은 직장이에요. 처음이었어요. 제가 무언가를 이뤄낸 게요. 아이 낳고 휴직하면서 쉬고 싶지 않아서요. 애를 어째야 하나 걱정이네요. 큰며느리가 어렵게 입을 뗐을 때 느꼈죠. 이 아이가 진심으로 본인의 직업에 만족하며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게 걱정이라면 애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네 꿈을 펼치거라. 네가 일하는 게 좋고 즐겁다면 해야지. 애는 내가 봐주마. 어머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저 그래도 될까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제가 아이를 봐주는 걸 고마워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처음엔 저에게 100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한사코 사양했어요. 돈이 아쉬운 입장도 아니었고 내 손주 내가 보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미안한지 매달 50만 원을 용돈으로 주겠다는 걸 저도 계속 거절할 수 없어 그러라고 했네요. 이건 정말 받아주세요. 어머님이 계속 그렇게 거절하시면 저 정말 면목 없어요. 에휴, 알았다. 그럼 고맙게 받으마. 제가 더 감사해요. 더 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그렇게 저는 근 10수년간 해오던 청국장집을 접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며 함께 오픈한 식당이고 오랜 기간 운영해왔기에 정리를 하는데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후회하진 않아요. 손주가 주는 행복이 그만큼 컸거든요. 물론 아기 보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손주를 봐주게 되며 아들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부대껴 사는 행복이 뭔지 깨달았고요. 어린 손주는 말을 틀 무렵부터 자주 어눌한 말투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엄마 할미를 헷갈려 하는 건가 싶어 계속 정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헬미라니깐. 엄마, 엄마. 하지만 배시시 웃는 동그란 얼굴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났죠. 친엄마보다 할미를 더 따르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큰며느리도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 보였기에 요즘 세대 워킹맘들은 다 이런가 보다 했습니다. 며느리가 야근을 하거나 회식이 있는 날이면 아이도 엄마 얼굴을 보지 못했기에 할미인 제가 더 익숙한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죠. 오히려 며느리가 서운해할까 봐 걱정했는데 엄마보다 할미를 더 찾는 아이에게 크게 서운한 감정도 없어 보였네요. 오히려 본인이 계속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사는 것 같았어요. 이거 할미가 사줬다? 손주가 제 어미에게 자랑하듯 제가 사준 장난감을 내민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애 장난감 많은데 또 사주셨어요? 어머님 용돈은 어머님 쓰시라니까요. 오히려 본인들이 준 용돈을 손주에게 쓰는 제 모습을 보고 나무랐죠. 우리 강아지 웃는 얼굴 보는 게 내 낙이다. 내 걱정은 말아라. 이런 저의 대답에 며느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만 저는 그저 손주의 해맑은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아이에게 너무 냉랭하고 정이 없는 것 같아 마음에 걸렸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채워주려고 노력했어요. 현우야, 헬미가 오늘은 어떻게 재미있게 놀아줄까? 채! 오냐, 오늘은 책이나 실컷 읽어보자꾸나. 매일매일 어떻게 아이와 즐겁게 놀아줄 수 있을지 고민했고 아이 사진을 최대한 많이 남겨주려고 작은 카메라까지 장만해 열심히 아이 사진을 남겨줬네요. 그렇게 손주를 봐주며 큰아들네 집에서 살게 된 지 5년 가까이 된 어느 날 이제 막 결혼을 한 둘째 며느리가 언제 김장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김장이야 매번 혼자 했었고 워낙 둘째 아들이 바쁘니 혼자 해도 된다고 한사코 말려도 꼭 같이 하고 싶더라고요. 둘째야, 너도 직장 다니느라 바쁘잖니? 나 혼자 슬슬해도 괜찮다. 충분히 할 수 있으니 걱정 말어. 어머님, 저 음식하는 거 좋아해요. 이번에 김장도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요. 어머님, 김치가 제 입맛에도 딱이고 이도 어머님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어서 그래요. 큰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큰며느리는 출산과 동시에 일을 했기에 혼자 김장을 해왔고 식당도 운영했기에 김장 정도는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싹싹한 둘째 며느리는 곧 죽어도 같이 해야겠다며 배추를 사는 것부터 각종 김장 재료를 사는 것까지 전부 함께 따라다니며 돕더라고요. 오랜만에 며느리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김장을 하니 즐거웠습니다. 손주도 옆에서 함께 열심히 거들었죠. 김장을 한 뒤에는 수육을 삶아 큰아들 내외가 오기를 기다렸네요. 먼저 온 큰아들이 뒷정리를 돕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아니, 김장을 여기서 하신 거예요? 막 퇴근을 해서 돌아온 큰며느리가 멀뚱히 서서 뒷정리하는 저희를 보고 묻더군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냐?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지. 돕지 못해 죄송해요. 동석 고마워. 큰며느리는 짧은 한숨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음식 차리는 걸 도왔습니다. 머쓱했지만 수육을 더 달라고 성화인 손주 녀석 때문에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되찾았죠. 둘째 아들도 함께하고 싶었지만 식당을 개업하고 한창 바쁠 때였어요. 얼굴 보기 힘든 둘째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저녁 늦게라도 전화 통화를 했기에
잘 지내는가 보다 했습니다. 처음엔 가게가 잘 되는가 싶었고 워낙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인지라 어떤 일도 곧잘 해냈죠. 둘째 며느리도 아들을 잘 보필하며 맞벌이로 조금이나마 생계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더군요. 또 손주를 돌보는 저에게 꼬박꼬박 안부 연락을 하고 챙겨주었죠. 둘째 내외에게도 늘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아이를 봐주고 집안일을 해주는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매달 저에게 용돈을 주고 있으니 그것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점점 이런저런 요구가 늘더군요. 어머님, 제 빨래는 따로 세탁소에 맡겨주세요. 저번에 보니까 옷이 몇 개가 줄었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현우 빨래는 세제랑 섬유 유연제 다른 거 쓰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거 있죠? 그걸로 해주세요. 그걸로 하고 있어. 걱정 마. 아무래도 살아온 방식이나 생활 습관이 다르다 보니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저 또한 당시 점점 냉랭해지는 큰며느리의 태도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네요. 그렇게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대로 평온하기만 할 것 같았던 저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바로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가게 마감 시간인 밤 11시면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현우를 대신 봐주는 건 힘들지 않은지 묻던 둘째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술을 마시고 전화하는 날이 늘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둘째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괜찮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아마 고등학교 동창들 만난다는데 한잔 했나 봐요. 요즘 술을 자주 마시던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워낙 술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랑도 둘이 자주 같이 마셔요. 걱정 마세요. 네가 옆에서 술 줄이라고 말 좀 해줘라.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네, 제가 이 사람 금주할 수 있게 옆에서 잔소리 많이 할게요. 하지만 찝찝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고 둘째 며느리의 말은 단순히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대답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큰아들에게서 작은아들의 식당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정민아, 엄마가 형한테 대충 들었다. 너 절대 나쁜 생각하면 안 된다. 술도 이제 그만 먹고 네 처도 생각해야지. 술을 마시고 전화 오는 날이면 늘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불현듯 둘째 생각이 나면 어김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곤 했죠. 정민아, 엄마는 늘 네가 자랑스러워. 예전에 네 형이랑 셋이 살던 때를 생각해보렴. 지금 이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금방 다 지나갈 거야. 곧 좋은 날이 올 거니까 우리 아들 조금만 힘내자. 사랑한다는 답장과 더불어 힘을 내겠다고 말하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답장도 오지 않더군요. 그래도 문자 속 바람처럼 아들이 곧 위기를 극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마음과 달리 참 얄궂은 운명이네요. 새벽 4시 저는 요란한 휴대폰 벨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휴대폰 액정에 뜬 둘째 며느리의 번호를 보고 불길한 예감에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참 울리는 휴대폰을 바라보자니 곧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두근대는 가슴에 가만히 손을 얹으니 또다시 요란하게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더군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요란스레 울리는 전화를 연달아 3번이나 받지 않았지만 결국 4번째 벨소리에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그이가 흐느껴 오는 첫마디를 듣고 제 불길한 예감이 적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의 연락을 받고 정신없이 뛰어간 병원에서 둘째 아들은 오래전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하얀 천에 씌워진 채 차갑게 누워 있었죠. 정민아. 저는 차갑게 식은 아들에게
실성한 듯 매달려 울었습니다. 엄마 너 없으면 못 산다고 했잖아. 조금만 버티라고. 제발, 제발 버텨달라고 했잖아. 이놈아, 이 몹쓸 놈아. 너 없으면 이 엄마 못 산다고. 둘째 아들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고 울부짖자 둘째 며느리가 울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 이제 어떡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사실 전날 크게 싸웠어요. 제발 술 좀 그만 먹고 인간답게 살라고 한 소리 했는데 어젯밤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기 잘못이라고 행복하라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잡았어야 했는데 힘이 되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그 일을 다그쳐서 둘째 며느리의 심정은 오죽할까 싶어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쏟았네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의 유품을 정리해야 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먼저 간 아들의 휴대폰 속 앨범을 보여주더라고요. 휴대폰에 어머님 사진 정말 많아요. 이가 어머님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아꼈잖아요. 며느리가 보여준 아들의 휴대폰 속 앨범은 놀랍게도 거의 절반 이상이 저의 사진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내외와 함께 등산을 갔을 때나 가까운 곳으로 여행 갔을 때, 제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아들은 저를 찍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착하고 싹싹했던 둘째는 결국 어미를 버리고 떠난 불효자식이 되었습니다. 저와 둘째 며느리뿐만 아니라 큰아들 역시 둘째를 잃고 시련에 빠졌죠. 본인이 동생의 형이자 아버지 노릇까지 하며 함께 커왔는데 허망하게 가버렸기에 상심이 매우 컸습니다. 정민아, 네가 나한테 6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난 이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줄 모르고 미안하다. 내가 그때 그 돈만 빌려줬어도 네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미안해. 못난 형이 정말 미안하다. 알고 보니 둘째 아들은 큰아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더군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곤 형뿐이었기에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지만 이미 둘째에게 8천만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준 큰아들은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했답니다. 기존에 빌려준 8천만 원 역시 모아둔 돈에 미리 받은 퇴직금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돈이 나올 곳이 없었던 거죠. 형은 나한테 아버지고 형이야. 이렇게 떠나게 돼서 정말 미안해. 어릴 때 친구들이 아빠 없다고 놀릴 때마다 형이 나타나서 혼내주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늘 나를 위해 희생했는데 그런 형한테 도움도 못 되고 빚만 남기는 동생 용서해줘. 엄마 잘 부탁해. 그리고 엄마 미안해요. 나 돈 벌어서 엄마 모시고 제주도에 가고 싶었고 엄마 좋아하는 소고기랑 회 잔뜩 사주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불효만 저지르고 가네. 그래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하늘에서 평생 지켜줄게. 내 착한 마누라. 못난 남편 모습 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제 더는 내 걱정 말고 남은 인생 당신만을 생각하며 살아. 평생 함께하자는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 짤막한 편지였지만 막상 둘째 아들의 필체가 적힌 유서를 보니 그제 아들이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아들이 저와 하고 싶었던 게 고작 제주도 여행과 외식이었다는 게 못내 안쓰럽더군요. 늘 일에 묻혀 바쁘고 치열하게 살았던 아들의 삶에 소소한 행복조차 허락되지 못하고 짧게 막을 내렸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둘째 아들의 유품 정리가 끝난 후 저는 곧장 혼자가 된 둘째 며느리를 불러놓고 수중에 가지고 있던 2천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아가, 내가 지금 너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이것뿐이지만 받아다오. 너도 이걸로 네 살 길 찾거라.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으셔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안 받을래요. 네 나이 한창이고 아이도 없으니 금방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게야. 먼저 간 둘째는 잊어라.
너도 할 만큼 했으니 더는 미안하단 소리 말고 이 아픔은 이제 내가 안고 갈 몫이다. 우리 둘째가 네 발목 작게 하고 싶진 않구나.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극구 사양했지만 억지로 가방에 돈 봉투를 넣어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동안 둘째 며느리에게서 명절이나 제 생일날마다 연락이 왔네요.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누고 근황을 묻다 보면 어느새 통화의 마지막엔 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 그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이제 떠난 사람 있고 좋은 사람 만나야지. 연애만 자그마치 10년을 했어요. 10년을요. 스스로 삶을 놓겠다고 마음먹는 동안 제가 아무것도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을 어쩌겠니. 이제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그만 끊자꾸나. 앞으로 이런 얘기할 거면 전화하지 말거라. 그저 행복하게 살다가 좋은 소식만 들리게 해다오. 말은 그렇게 했어도 저 역시 둘째가 떠난 후 음식이 입에 들어가질 않더군요.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며 잠도 오지 않아 수면제를 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마다 힘이 되어준 건 역시 큰아들과 손주였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강원도 가서 대게나 먹고 올까요? 어머니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큰아들은 항상 저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고 주말이면 여기저기 끌고 가려고 애를 썼죠.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손주 녀석도 침울한 저를 달래기 위해 실없는 농담을 해댔어요. 할머니, 난 할머니 같은 여자가 이상형이에요. 꼭 할머니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뭐? 할머니 같은 여자? 아이고, 이놈아, 할머니 같은 여자가 뭐가 좋아서? 할머니는 다정하고 웃는 모습이 예뻐요. 그래서 난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아무리 요즘 애들이 빠르다지만 이런 농담을 잘도 하는 손주 녀석을 보니 비적비적 웃음이 나더군요. 어린 녀석이 할미 마음을 위로한다고 그 작은 입으로 쫑알쫑알 이 노인네의 칭찬을 늘어놓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난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요. 어떤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선생님도 알아요. 내가 할머니 제일 좋아하는 거.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어쩜 이리 착하고 예쁠까. 그러니까 할머니 저랑 약속해요. 힘내시기로요. 그래, 약속하자 약속. 할미 힘낼게. 손주의 애교와 큰아들의 노력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둘째 아들의 빈자리가 흐릿해져 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런 저희를 안입곱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큰며느리였어요. 둘째 아들의 장례를 치를 때도 실신과 오열을 반복하던 둘째 며느리 대신 옆에서 살뜰히 저를 챙기며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큰며느리였기에 처음엔 제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제가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누웠을 때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포장해서 사오던 큰며느리였거든요. 하지만 점점 저와 큰며느리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애방에서 같이 주무시지 말라니까요. 현우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혼자 자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애 간식도 자주 주지 마세요. 밥을 안 먹잖아요. 저에게 하는 이런 지적들이 며느리만의 교육 방식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찾는 아이를 엄하게 꾸짖고 몰아붙이는 모습에서 전에 없던 낯선 감정을 느꼈죠. 현우, 너 언제까지 할머니만 찾을 거야? 너 맨날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다고 하지? 배 아파서 낳은 건 난데 맨날 할머니 할머니. 그렇게 좋으면 할머니랑 둘이 살던가. 다그치는 목소리에 아이가 엉엉 울어도 큰며느리는 눈 하나 꿈쩍 안 떠군요. 오히려 더 호되게 꾸짖으며
제가 아이를 달래려고 하면 저를 가로막고 나무랐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오냐오냐 하시니까 제가 버르장머리가 없잖아요. 제 또래에 비해 응석도 심하고 버릇도 없어요. 잘못 키웠지 정말. 내가 언제 오냐오냐 했냐? 너야말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애를 나무라지 마라. 그리고 잘못 키웠다는 건 나한테 한 말이냐? 아니요. 딱히 어머님한테 한 말은 아니었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나무라는 게 아니죠. 저 나이 할머니만 찾는 게 정상인가요?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게냐? 언성을 높이니 그제서야 큰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고 말없이 아이를 노려보더라고요. 한동안 아이를 노려보다 쿵쾅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립디다. 이후 이런 비슷한 다툼들이 잦아졌네요. 하지만 이런 자잘한 다툼도 잠시 늘 다부지고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던 큰아들이 잦은 회식과 음주, 담배로 인해 살이 급격히 쪘습니다. 원래 70kg던 아들이 90kg에 육박하자 아들의 몸 상태가 걱정되더군요. 남편과 둘째를 떠나보내고 갑작스레 큰아들까지 제 곁을 떠날까 두려웠어요. 아들, 엄마는 너만 건강하면 바랄 게 없다. 올해는 살도 좀 빼고 술, 담배도 줄이자. 늘 이야기를 해왔지만 오히려 큰아들은 제 혈색이 좋지 않다며 건강검진을 받으라더군요. 어머니, 요 근래 얼굴빛이 눈에 띄게 어두우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걱정되니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보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난 괜찮어.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난 이상 없어. 어머니, 그래도 건강검진 받아서 나쁠 거 없잖아요. 에휴, 알았다, 알았어. 괜찮은 병원 있으면 예약해다오. 그렇게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청천벽력 같은 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대한민국 노인 3명 중 하나가 암이라더니 그게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충격이 컸지만 의사는 아직 초기 단계니 수술을 하자고 권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수술을 받게 되었고 큰아들은 옆에서 극진히 저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완치 판정이 날 때까지 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큰아들은 일이 바쁜 와중에도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저를 데리러 왔고요. 그렇게 치료를 받은 지 7개월이 되었을까요? 제 인생 최악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암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기에 저는 늘 아들에게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라며 무수히 말을 많이 해댔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몸무게가 70kg에서 갑자기 90kg까지 찐 상태였고 음주에 담배에 건강이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둘째가 허망하게 떠난 상황에서 큰아들까지 잃고 나면 저는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유한 다이어트로 인해 큰아들이 세상을 뜰 거라곤 그때 당시엔 미처 알지 못했네요. 아들은 저의 잔소리 못 이겨 헬스장을 등록했고 한 달이 채 되지 않던 날이었어요. 그날 몹시 추웠는데 큰아들은 헬스가 끝났다며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느냐고 묻더군요. 어머니, 저 헬스 끝났어요.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사가지고 갈게요. 아니다. 날도 춥고 눈도 많이 오는데 조심히 들어오거라. 에이, 그래도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족발 사갈까요? 아유, 족발은 무슨. 이 아파서 씹지도 못해. 그냥 들어와.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는데 의사가 그러더군요. 평소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추운 날 갑작스레 과도한 운동을 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제가 큰아들을 죽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이 죄스럽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삶에 대한 허망함만 가득했죠. 정연아, 이 애미가 널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 무식한 애미가. 그래, 내가 너 대신 가마. 이번에 못 보낸다. 내가 가마. 내가 직접 가마. 큰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발버둥치는 저를 손주가 꼭 붙잡고 오열하더군요. 다만 큰며느리만이 무표정으로 발버둥치는 저를 나무랐어요.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그러길래 왜 운동을 하라고 다그치셔서 절 과부 만드세요? 쌀쌀맞은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 내가 널 과부를 만들어? 넌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냐? 며느리를 쏘아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런 저를 보자 더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는 입을 놀리더군요. 노인네가 오지랖은 넓어서 맨날 운동해라, 술 끊어라. 아우, 듣기 싫어. 뭐, 노인네? 너 지금 말 다 했냐? 네가 어떻게 이러냐? 네가 정연이 영정사진 앞에서 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말 다 했어? 다 안 했어요. 어차피 어머님이랑 저 사이도 안 좋은데 장례식 끝나는 대로 방 비워주세요. 같이 살면서 늘 사사건건 시비 거셔서 불편했는데 이의도 없으니 어머님이랑 저는 남이잖아요. 아니, 방을 비우라니. 너네 집 살 때 내가 보태준 건 잊었냐?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면 이 노인네는 어디로 가라고? 누가 그때 돈 보태달라고 했나요? 제가 어머님한테 보태달라고 했냐고요. 어디로 가실진 더 이상 제 알 바 아니죠. 며느리는 되려 큰 소리를 치며 저를 장례식장에서 내쫓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차마 아들 가는 마지막 길에 계속 며느리와 언성을 높이며 싸울 수 없어 어찌저찌 장례를 치렀네요. 하지만 문제는 장례를 치르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큰며느리는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제 방을 정리했고 얼른 제게 나가라고 재촉을 했죠. 요즘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게다가 남편도 없는데. 저 긴 말하기 싫어요. 나가주세요. 싸놓은 짐과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서서 저를 보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자 어째서인지 처음 저에게 인사를 왔던 며느리의 다소곳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너 왜 이렇게 못돼졌냐?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머님, 같이 살다 보면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죠. 당연한 걸 뭘 새삼스레 그러세요? 그리고 저희 매달 어머니께 50만 원씩 드렸잖아요. 그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그 50만 원? 내가 공짜로 받았냐? 어린 손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맡아 가사 노동해. 그거 가지고 네가 할 만큼 했다고 말하면 안 되지. 매달 50만 원도 얼마나 큰 돈인데요. 어머님이 집에만 계시니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요. 긴 말하기 싫어요. 당장 나가세요. 과연 내가 친달처럼 품겠다던 아이가 이 아이가 맞나 싶어 냉정하게 쏘아보는 며느리 얼굴을 다시 바라보던 그때 학원을 마친 손주 현우가 저의 초라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시 손주는 15 나이에 한창 예민한 사춘기 때라 더더욱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당황스러웠어요. 어딜 어린 놈의 새끼가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어? 네 방으로 당장 안 들어가? 손주는 날카롭게 말하는 제 어미 앞에 조금도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린 놈의 새끼라도 나도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이야. 한 번이라도 엄마가 날 아들로 생각한 적 있어? 한 번이라도 엄마가 나에 대해 궁금해한 적 있냐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 있어? 나한테 항상 관심 갖고 날 생각해 준 건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야. 어떻게 그런 할머니를 날 키워준 사람을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해. 난 절대 그 꼴 못 보니까 할머니 쫓아낼 생각하지 마. 미성년자 주제에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럼 할머니하고 같이 살던가. 아, 그래? 잘 됐네. 난 할머니랑 살 거야. 나도 알아봤어. 아빠가 남겨준 재산, 집
이거 나도 충분히 유산 상속 받을 자격 있는 거 알지? 뭐? 네가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 조그만한 게 벌써부터 그딴 거나 알아보고. 요즘 인터넷에 조금만 쳐봐도 금방 알 수 있어. 내가 미성년자지만 지금은 할머니한테 맡기면 돼. 야, 이 자식아. 네 재산을 할머니한테 주겠다는 거야? 키워준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인데 난 내 모든 걸 줄 수 있어. 그리고 나 다 들었거든? 집 살 때 할머니가 7천만 원 보태주셨잖아. 왜 그런 거 모른 척해? 할머니한테 7천만 원 돌려드리고 당장 사과해. 웃기지 마. 난 네 할머니랑 못 살아. 죽어도 다시 못 사니까 네가 선택해. 할머니랑 살지, 이 엄마랑 살지. 내가 마지막으로 묻는 거야. 며느리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모자 간의 싸움을 보고 죄인처럼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손주는 그런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할머니,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저 할머니랑 살 거예요. 그리고 엄마, 내가 왜 당신이랑 살아야 돼? 나 한 번도 당신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한 번이라도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준 적 있는지 당신이 곰곰이 생각해 봐. 나 정식으로 아버지 재산에 대해 내가 받을 만큼은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받은 재산 우리 할머니한테 양도할 거야. 나도 벌써 15이야. 나 무시하지 마. 모르면 몰라도 알면 다 알 수 있어. 그렇게 정리하고 다신 보지 말자. 제 어미에게 맞서는 15 손주는 더 이상 할미가 좋다고 방실방실 따르는 어린애가 아니었어요. 너 이 자식이 진짜? 야, 너 일로 안 와? 며느리의 날카로운 외침을 뒤로하고 손주는 저를 끌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제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15 아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든든했죠. 우리 손주, 이 헬미는 괜찮어. 이 할미는 걱정하지 말고 어서 엄마한테로 돌아가. 싫어요. 어떻게 제가 할머니를 버려요? 전 엄마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시겠어요. 전 할머니를 배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 제발 제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우리 손주는 제 설득에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손주가 없었더라면 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손주 때문에라도 다시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정식으로 변호사를 알아봤고 다행히 상속분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며 무난하게 받아낼 수 있다는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며느리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저에게 매달 50만 원씩 줬다는 걸 증명하며 저에게 조금이라도 주지 않으려고 기를 쓰더군요. 하지만 법원은 제가 아이의 양육을 도맡았다는 점과 가사노동을 했다는 기여분이 인정되어 충분히 5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주의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소송이 길어질수록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네요. 소송이 힘들기는 전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는지 먼저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오더군요. 손주가 아직 미성년자였기에 제가 법정 대리인이 되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주는 친모에게 정말 정이 없는지 큰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도 꺼내지 않더라고요. 합의가 이루어져 사건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요. 다행히 합의는 잘 마무리되었고 손주가 가져갈 수 있는 몫과 제가 준 7천만 원은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와 전 며느리 사이의 질긴 악연이 끝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궁금한 부분이 있었기에 마지막으로 전 며느리를 마주한 날 저는 물었습니다. 너 나한테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니? 대체 왜 그랬어? 그냥 전 제 인생 살고 싶어서요. 딱 저 한마디가 돌아오더군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대 후반 저에게 인사를 왔던 그 수줍던 얼굴이 더 이상 겹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그리고 시어머니도
슬슬 귀찮아졌어요. 홀가분하게 제 인생 살고 싶었는데 마침 남편이 딱 죽어주네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마침 딱 죽어줬다고? 마침 죽어주었다는 말을 듣자 저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네요. 자식들을 앞세워 보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저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말인지요.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전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보세요. 어딜 손찌검을 하려고 해요? 이제 당신 내 시어머니도 뭣도 아니야. 전 며느리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차가운 목소리를 듣자 이제야 우리가 남인 게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이제 너랑 나랑 남이지. 근데 너 내가 알던 그 큰 며느리 진주가 맞냐?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부모를 잃고 남동생과 이모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살았다고 울며 이야기하던 그때 모습은 이제 전 며느리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수줍던 얼굴도 처음으로 이룬 직업이라며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눈을 반짝이며 말하던 그 모습도요. 적어도 그때만큼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전 원래 이런 여자였어요. 당시엔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어머님 아들 만나서 이 거지 같은 인생 바꿔보려고 한 거라고요. 생각해보니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이젠 재산도 있고 자식은 할머니 따라간다고 하니 뭐 어쩌겠어요? 뭐라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손주는 분노에 차 바들바들 떨며 저를 보호하며 지 엄마한테 한 소리를 하더군요. 당신 가족 없고 자식 없이 말년에 몸 아파서 서럽게 고독 사길 바래요. 우리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내가 지켜줄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말년의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몸소 깨닫게 해줄게요. 할머니, 우리 가요. 상종할 필요도 없는 인간이에요. 손주 녀석의 손에 억지로 끌려나다시피 하며 터무니없게도 언제 이 녀석이 이렇게 힘이 세졌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갓난 아이 때부터 직접 키운 손주이기에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데 언제 이렇게 똑똑하고 듬직하게 커준 건지 손주가 참 자랑스럽더군요. 현우야, 괜찮어? 너 왜 이렇게 할미를 챙기냐? 이 늙은 할미 뭐가 좋다고. 15 손주의 너른 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딱히 돌아오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손주 녀석의 뜻밖의 대답에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네요. 제가 할머니 안 챙기면 할머니 곧장 아빠 따라가실 거잖아요. 저 그 꼴은 못 봐요. 할머니가 아빠 따라가는 모습 절대 못 봐요. 할머니가 저 보살펴 주셨듯 이제는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집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날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펑펑 우는 저를 묵묵히 부축하는 손주를 따라 걸었네요. 이후 손주와 전 집을 따로 얻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병원을 오가며 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손주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부적과 같으니 함께하는 많은 날 동안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전 며느리는 그렇게 저희와 헤어지고 2년 동안은 강간무소식이었어요. 정말 제 자식과의 인연을 끊은 건지 독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하지만 2년이 좀 지나자 손주의 휴대폰으로 가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현우야, 너 정말 엄마 안 볼 거야? 엄만 현우 보고 싶은데 내가 너 배 아파 낳았는데 엄마가 널 돌보지 않았다는 건 다 오해야. 그저 잘 살아보려고 네가 누구 덕에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했는데 키워준 할머니만 널 사랑한 게 아니야. 듣고 싶지 않아도 고요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더군요. 전 며느린 술에 취한 듯 혀꼬인 목소리로 손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손주 녀석은 인상을 팍 구기며 제 어미만큼 냉랭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제 엄마는 인간이길 거부한 여자라서요. 죽었다고 생각할게요. 그렇게 매번 냉정하게 제 어미의 전화를 끊습니다. 전 며느리는 지치지도 않는지 주기적으로 손주에게 전화를 거네요. 이제라도 배 아파 낳은 자식이 그리워진 건지 혹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전화를 거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어미의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는 손주의 모습이 가슴 아프더군요. 넌지시 엄마를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지만 손주의 뜻이 워낙 강경하기에 이제는 존중해 주기로 했네요. 더구나 전 며느리가 저와 손주에게 냉정했던 이유가 남자 때문이라는 걸 전해 듣게 되었는데 큰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사실 난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남자랑 통화하는 것도 들었고 그 내용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아빠가 떠나고 바로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당장 가서 따지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할머니한테 말하면 할머니 또 충격받을까 봐. 손주는 이 사실을 일찍이 알고 있었네요. 큰아들마저 보내고 제가 충격받아 몸져 누울까 봐 당시 저에게는 말하지 못했답니다. 아마 둘째를 잃고 식음 전폐하는 제 모습을 직접 봤기에 더 걱정이 되었었나 봐요. 자나깨나 할미 걱정뿐인 이 아이는 제 어미가 다른 남자와 산다는 사실에 더더욱 친모를 거부하더군요. 70이 넘은 저 역시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저 아이는 오죽했을까 싶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거창하지 않아요. 자식을 먼저 앞세우고도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었다는 게 그 이유였네요. 인생을 살며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작은 희망의 씨앗이 있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손주가 아니었다면 두 아들을 앞세우고 혼자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또 아들이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집에서 나가라고 본색을 드러내는 전 며느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었을 테고요. 살다 보면 참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역시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슬픈 운명이에요. 하지만 슬픈 기억도 즐거운 시간에 묻혀 희미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길고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